안녕하세요. 힐링이되다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4부 트라우마의 흔적 11장 비밀의 발견 트라우마 기억의 문제점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숨겨진 유행병 마지막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숨겨진 유행병이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렇게 미국 사회에 만연한,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런 유행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그 문제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양육 과정에서, 가정에서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은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아이의 그 학교 생활, 또 사회 생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나타나고, 그 결국은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유행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10장 발달 과정에서 결국 나타나는 이 트라우마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근친 성폭력의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DSM-5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 진단, 이 진단명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친 성폭력의 장기적인 영향, 이거는 이제 1986년에 프랭크 포트남과 페넬로페 트리켓이라고 하는 분이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 있는 그 정신건강연구소에서 1986년도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그런 과제고, 이 푸트남과 트리켓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면, 어릴 때 그런 성적 학대가 있었던 여성들이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생식 호르몬의 상태는 어떤가, 또 면역 기능, 그리고 기타 생리학적 특성의 어떤 시간이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더 본다면 이제 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과 동료의 지원과 같은 보호적인 어떤 서포트하는 그런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해보니까 같은 연령대, 또 이제 같은 인종, 사회적 환경이 비슷한 그런 소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니까 인지장애가 심했다. 또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해리성 증상이라든지 성적 발달 장애, 그리고 비만도 또 높았다. 그리고 자해를 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교 공부를 더 이상 못하고 중퇴하는 그런 상황도 보였고, 또 더 많은 질병들이 걸렸고, 또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많았다. 또 하나 좀 특이했던 것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정신과적인 진단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적인 진단이 붙을 때 얘가 학교 생활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그런 어릴 때 성적 학대를 당한 것이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DSM-5의 이런 이제 발달 장애 진단을 한번 넣기를 원했던 이 콜크 박사가 결국은 그것이 실패하면서 이런 DSM-5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스멜 가드, 굉장히 잘 차려진 음식 같은 그런 스웨덴식의 음식이지만 사실 우리가 뷔페 음식에 대한 어떤 느낌들, 굉장히 배는 채울 수 있지만 식사를 하고 났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스멜 가드라는 걸 가지고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DSM-5가 처음 발표가 되고, 여기는 300개 이상의 그런 질환들, 굉장히 945페이지니까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자료가 나오고,
또 여기는 그전에 없었던 파괴적인 기분 조절 장애, 또 비자살 자해, 뭐 간헐적인 폭발 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회 참여 장애, 뭐 이런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장애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포함될 정도로 나름대로는 방대한 자료다. 뭐 이런 뭐 DSM-5 자체는 일단 어쨌든 그전보다는 더 많은 항목들이 추가가 됐고 그전에 없던 질환들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콜크 박사는 DSM-5가 그런 어수선한 진단 뷔페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라든지 마음 그리고 몸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협동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중요한 일종의 뭐 생존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라는 것은 개인이 그냥 혼자서 갖는 것이 아니고 사회 시스템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DSM-5라는 것은 그냥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성의 토대, 뭐 휴머니티, 그리고 관계들, 그 다음에 마음과 뇌를 형성하고 또 우리 삶 전체에서 어떤 실체, 의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관계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지 않아야 되는데 DSM-5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는 DSM-5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크 박사는 이 트라우마성 진단, 발달 장애 진단이 포함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만성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런 아이들 또 혹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또 아주 때로는 좀 이렇게 모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또 정서적인 어떤 조절 장애가 있고 또 어떤 애착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집중력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정상적인 트랙 이 궤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또 일관성 있는 어떤 개인의 정체성,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 진단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진단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맞는 진단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소위 말하는 이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뇌가 이제 어떤 뇌회로가 아주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긍정적인 어떤 케어가 되고 자기 돌봄이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몸도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뇌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이걸 하려면 제일 먼저 진단부터 돼야 된다. 이제 이게 콜크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 진단이 되면 뭐 노르웨이에서 보듯이 또 네덜란드에서 보듯이 미국은 10만 명당 범죄율이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는 비율이 한 10배 이상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수감자 한 명당 1년에 4만 4천 불씩 쓰는 그래서 1년에 840억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이 재소자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사회적으로 그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임신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장 비밀의 발견, 트라우마 기억의 문제점 첫 번째 시간,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도입부, 그 다음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감각과 이미지 두 개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은 양들이 좀 해야 되는 양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작을 하기 전에 레마르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쓴 그 저자가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억에 대해서는 어떤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 소리 없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굉장히 소리가 없고 조용하지만 뭔가가 있는 퀄리티가 있다. 이런 소리 없는 것들이 나에게 말을 걸고 몸짓을 하고 뭔가 이것이 나를 굉장히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레마르크가 했다는 걸 가지고 콜크 박사는 11장의 도입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 봄에 이 콜크 박사가 이제 어떤 젊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진찰을 하고 뭐 어떤 의미로 이제 진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좀 뭐 쓰도록 아마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자세히 하다 보면 나올 건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폴 셸리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죠. 그 매사추세츠의 뉴턴 지역에 있는 가톨릭 신부가 2002년에 성적 학대를 했다. 이 젊은 사람에 대해서 성적 학대를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 젊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최근에 어떤 이 신부가 그런 거 했다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콜크 박사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기억이 억눌려졌던 그 기억이 믿을만 하냐? 그리고 콜크 박사는 그 믿을만 하다는 것을 판사 앞에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주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이 가톨릭 신부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그동안 그것도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뭐 증언할 수 있겠느냐, 진찰을 한 다음에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뉴욕 타임스에 나왔던, 이건 아마 이제 2005년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폴 셸리라는 분이 이제 법정에서 그전에는 이제 가톨릭 신부였겠죠. 근데 아마 이제 면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넥타이를 맸는데, 아마 그 가톨릭 신부라면 로만 칼라라고 하는 우리 여기 하는 그 특유의 그 신부님들이 하고 있는 그게 있었을 건데, 이제 이분은 12년에서 15년형을 받은 걸로,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이제 1983년도에 그런 일들을 했는 거에 대해서 2005년도에 형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최근에까지 있다가 이제 89세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엑스프리스트, 그 과거에 이제 신부였던 분이 뭐 이렇게 했다는 최근의 기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이제 이 청년의 이름을 이제 줄리안이라고 하겠다.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이 청년의 이름은 이미 법정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군지는 사실 다 알지만, 그래도 가명을 쓰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겠다는 콜크 박사의 아마 생각이 있었던 거고, 이 청년의 어떤 기억은 굉장히 좀 특이하다. 아주 이렇게 복잡하다. 이런 이 트라우마 기억의 복잡성은 이제 뭐 그전에도 굉장한 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특이한 것들은 뭐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19세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은 뭔가 좀 비정상적이다 뭐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청년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일반적인 기억하고 다른 그런 그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트라우마성 기억이라고 할까, 그 외상성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은 과거 19세기 처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부터 있었던 그런 복잡한 비정상적인 어떤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 줄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줄리안이 이제 2001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 셸리 라는 분이 2002년도에 이제 콜크 박사 그 요청을 받았는데, 원래 이제 그 전에 2001년도 2월 달이죠. 이 줄리안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폴리스먼이니까 군 헌병이겠네요. 그래서 공군기지에 있는 헌병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인 이제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전화로 맨날 통화를 이제 하던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이제 보스턴 지역 신문을 아침에 읽었는데, 셸리라고 하는 신부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조사 중이다. 근데 레이첼이 들어보니까, 이 줄리안, 너도 이 셸리 신부가 뉴턴이 있을 때, 그 교구에 있을 때 같이 있지 않았냐? 그렇다면 셸리가 너한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닷없이. 그러니까 줄리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 이제 레이첼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줄리안이 처음에 이제 셸리라는 신부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니까 뭐 자기를 좀 잘 도와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싹 떠올랐는데, 이제 레이첼하고 뭐 그래 뭐 그런 분이 있었어 뭐 이런 이제 대화를 했겠죠. 뭐 나를 좀 그래도 잘 챙겨주신 분인데,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패닉 상태, 공황장애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루엣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문 쪽에 45도를 기울여 가지고 줄리안이 소변을 보고 있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남자애가 소변 볼 때 보통은 이제 소변을 잘 보고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줄리안이 어떤 그런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패닉 상태가 되니까, 레이첼한테는 내 이제 가봐야 돼 하면서 전화를 끊고, 이제 그런 군 부대에서 이제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뭐 1급 상사, 뭐 이렇게 하사관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 공군 기지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제 데려가가지고 지금 보스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제 셸리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조사를 받고 있고 하는데, 나도 사실은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었다. 그 일이 나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성추행을 했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뭔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쌓이면서, 평소에 이 줄리안은 이제 본인이 아주 강한 아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부끄럽고 막 이렇게 뭐랄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성추행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당황하고 감정적으로 막 그런 감정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돼.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본인 숙소에서 침대에 앉아갖고 이제 쭈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 이 본인이 정신을 잃고 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런 생각들이 반복해서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본인이 이제 무너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막 멈추기 위해서 막 칼로 막 이렇게 다리를 막 이렇게 찔러 넣을까. 그러면서 이제 에필lep틱 피치라고 하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발작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이 피가 날 때까지 몸을 막 끄는 거죠. 뭐 그 앞에도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이 여성들 성폭력을, 성적 학대를 당했던 뭐 그거와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본인이 좀비같이 느끼고, 마치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는 듯한, 뭐 견딜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까지 잘 있다가 레이첼이 그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이제 그때 일들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자기 몸에 그런 홍수처럼 밀려오는 감각과 이미지가 있었다. 굉장히 불쾌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발작하듯이, 우리가 이제 경기한다 그러죠. 경기하듯이 막 그런 기억들이 몰려오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에 그랬으니까 그 한 2달 동안은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4월달 한 2달 후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군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좌절감을 겪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02년도에 줄리안이 이제 콜크 박사를 만나게 되는, 뭐 콜크 박사가 보기에는 아주 잘생겼고 근육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생겼지만 우울하고 뭔가 삶에서 굉장히 패배한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공군을 떠나게 됐으니까 아주 끔찍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래서 이게 괜찮았던 직업이고 자기는 이걸로 좋은 평가를 받고 뭐 괜찮았는데, 그 뭐 팀워크 거기서 있었던 일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는 이제 군대에서 어떤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기고 이랬었는데, 그걸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참 힘들다, 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줄리안이 이제 콜크 박사를 만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정적인 생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보스턴의 이제 외곽 지역에서 5남매의 둘째로 이제 태어났고, 줄리안이 6살 때 이제 아버지가 떠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엄마와 굉장히 이렇게 엄마의 어떤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약한,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언스테이블 했겠죠. 불균형적인 엄마가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뭐 많은 이혼 가정이지만 그래도 줄리안은 아버지하고 잘 지냈다. 근데 가끔씩 아버지를 어떤 비난하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해. 혹은 뭐 자기를 이렇게 unbalanced mother, 그러니까 엄마가 이 감정적으로 아마 굉장히 좀 unstable 했겠죠. 때로는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줄리안이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 엄마하고 살도록 본인을 버려두고 이제 가버렸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 아버지를 비난하는. 뭐 그렇지만은 거의 뭐 부모라든지 또 거의 또 형제들 뭐 누구도 뭐 정신과적인 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게 없다.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심한 정신과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제가 이 그 몸은 기억한다를 가지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제 관심 대상은 아주 정신과적으로 심한 사람들은 뭐 정신과에서 당연히 진료를 해야 되고 정신과 의사의 케어를 받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남겨진 트라우마를 잘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별 문제 없잖아. 여기 나오는 줄리안도 사실은 뭐 5남매 중에 둘째고 물론 이제 뭐 부모님이 이혼한 거 말고는 뭐 엄마가 좀 약간 어떤 감정적으로 약간 좀 취약한 거 말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콜코 박사가 그냥 요약을 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게 줄리안이 6살 때 아빠가 떠났다. 그러면 가끔씩 만나서 아빠와 잘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충분한 사랑, 충분한 관심, 격려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리안이 표현을 하느냐 하면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이 일을 해. 아빠는 왜 우리를 버려두고 갔을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비난하지만 이것의 무의식에는 뭐냐면 아빠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5남매니까 본인이 이걸 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형제는 차치하고라도 한 인간으로서 줄리안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엄마는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언스테이블하고 언밸런스드 돼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될 거고 아빠는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씩 만나긴 하지만 일주일에 뭐 한 번을 만나든 뭐 한 달에 한두 번을 만나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6살짜리 남자아이가 받아야 될 사랑은 그러니까 밥 3끼 주고 너 밥 잘 먹잖아. 그러니까 뭐 잘 자라고 학교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특별한 걸 해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아버지가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괜찮아. 이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너 잘하잖아. 하면서 용기 주는 그냥 일상에서 지나가면서 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6살부터 16살까지 10년 동안 옆에 있는 것과 가끔씩 만날 때하고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줄리안이 그런 성적 추행을 성적 학대를 받지 않아도 됐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셸리 신부라는 분이 본인한테 비정상적인 걸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저는 이거 싫어요. 저는 이거 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셸리라는 신부가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나한테는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거를 사실은 많은 부모가 알아야 되고 저도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부분을 놓쳤다.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흔적들을 제가 보고 있고 문제는 그런 흔적들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주위 사람한테 막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이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내용이고 이 콜코 박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따라가면서 제가 방송을 하지만 적어도 이 내용에서만큼은 저는 콜코 박사가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아마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본인 콜코 박사는 제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리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뭐 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도 많았고 뭐 이 본인이 이제 가난하다는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파티도 많이 해요. 미국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만 되면 사실은 뭐 벌써 술 마시고 뭐 파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사실은 이 성적 관계도 갖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반적인 뭐
미국의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을 매스킹하고 본인을 숨기기 위해서 본인이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은 여기에서 가난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런 성적 추행을 당하면서 본인이 낮아진 더 부끄러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파티도 가서 막 이렇게 좀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여자들하고 막 사귀면서 여학생들하고 사귀면서 그런 관계도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줄리안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뭐 본인이 정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과하게 한 것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과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의 몸을 굉장히 이렇게 혐오했다. 그럼 뭐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고 이렇게 근육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고 마리아나를 하면서 매일 지내는 거죠. 당연히 대학은 갈 수 없었고 졸업하고 나서는 뭐 이제 집을 나와야 되니까 미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면 되게 집을 나오는 문화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홈리스처럼 살았. 그리고 이걸 이제 본인이 살다 보니까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택한 것이 적어도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한 것이 이제 군대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줄리안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줄리안이 고등학교 때는 아주 친구들하고 잘 지냈고 뭐 이렇게 뭐 몸도 이렇게 만들고 아주 뭐 몸도 아주 건장하고 뭐 친구들하고 잘 지냈겠네. 아니라니까요. 본인은 그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온갖 걸 다 했는데 단순히 줄리안이 셜리라는 신부에게 성적 이런 학대를 당한 것뿐만이 아니고 성적 학대 외에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짧았다. 엄마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저는 그렇게 얘의 삶이 그렇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리안이 셜리라는 신부를 만난 거는 6살 때. 그럼 뭐 이제 소위 말하는 CCD, 그 교리 공부. 이제 카톨릭 성당에서는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줄리안의 기억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신부가 어떤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카톨릭은 이제 막 이렇게 고백 성사하는 그런 시간을 때 그걸 이제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신부들이 입고 있는 이제 긴 그 이렇게 로망 이렇게 칼라를 하고 길게 입는 그런 신부들이 옷을 잘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셜리라는 이 신부가 사실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복장에서 벌써 그 신부로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팬츠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뭐 큰 방에 같이 있고 사실은 공부하는 거 말고는 뭐 당연히 이렇게 줄리안을 집에 보내줘야 되는 신부가 같이 데리고 놀면서 뭐 카드 게임도 하게 되고 이 카드 게임의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릿 포커 질 때마다 옷을 벗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좀 이 신부와 어린 애가 해야 할 수 있는 게임치고는 너무 이상해지는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이제 신부가 이렇게 본인을 수그리게 하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뭐 이것이 성적인 장면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손가락을 넣는다는 것이 이 어린아이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줄리안이 기억을 하나씩 콜크 박사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억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연속성이 없고 조각나 있다는 거죠.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 이야기도 좀 했다가 저 이야기도 좀 했다가 근데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막 그게 이 이야기가 진짜 진실일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 기억의 이게 하나씩 탁탁탁 떠오르고 뭐 셸리의 얼굴도 떠오르고 뭐 어떤 사건들도 떠오르는데 뭐 목욕탕도 떠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이 신부가 막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이 이제 줄리아의 어떤 성기에 대해서 막 혀를 갖다 대기도 하고 이런 기억들도 막 나기도 하고 참 난감한 거죠. 뭐 또 이 기억도 났다가 저 기억도 났다가 뭐 이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참 난잡한 일들을 막 제가 제 입으로 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참 애매한 상황들을 여기 써놨지만은 이게 이제 과연 이걸 이제 참 여러 가지 기억들 막 셸리 신부가 자기 옆에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자기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뭐 이렇게 또 거기를 성기를 만지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줄리안이 이 뭐 싫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왜냐하면 셸리 신부는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적인 어떤 권위와 맞물려서 권위자에 대해서 이 줄리아가 사실은 뭘 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줄리안이라는 친구가 권위자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없는 거. 이것이 단순히 셸리 신부가 가진 종교적인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권위자와의 관계는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하고 그런 정말 친밀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자에 대해서도 친밀할 때는 친밀하지만 또 아닐 때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자,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우라가 있는 이 권위자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말을 좀 무겁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한테 막 장난칠 때도 있고 이것이 이제 가능해야 뭐 신부가 아무리 신부라는 권위를 갖고 이야기해도 신부님 저 싫어요. 저는 이건 안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아버지하고의 관계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콜크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억의 조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떠올려지고 또 다시 반복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런 성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막 하다가 또 이런 신부의 이미지가 떠오르면 갑자기 이제 거기에 대한 의욕을 잃고 그 관계도 계속되지도 못해 중단되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아마 관계가 되게 좋았겠죠. 이 여자친구가 장난이 좀 심했는지 손가락을 이 줄리안의 입에다 넣고 뭐 너는 아주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굿헤드라는 걸 아주 뭐 너는 나한테 좀 잘해줘. 이것이 뭐 성적으로 잘해주는지 일반 생활에서 잘해주는지는 뭐 제가 참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줄리안의 반응은 다시 말하면 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발작을 하게 되는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난 죽일 거야. 이런 반응. 그러니까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여자친구는 그냥 좋은 뜻으로 막 장난치듯이 아마 둘이서 아마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도중에 막 그런 이야기 했을지도 모르죠. 나는 당신이 너무 잘해주니까 좋아. 했는데 이 줄리안이 갑자기 막 발작하듯이 이야기하니까 뭐 이 서로 놀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줄리안이 이제 그런 막 이야기를 할 때 줄리안은 아주 조그만하고
아주 이렇게 겁에 질린 듯한. 그러니까 어떤 뭐 주위에서 누구라도 그런 셸리 신부와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다시 기억날 만한 어떤 트리거라 그러죠. 우리가 트리거가 되는 걸 제공만 하면 줄리아는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편도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작하게 되면 아주 이성적인 전두엽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리안이 느끼는 이 신부에 대한 감정은 아이고 이제 막 나이도 많은데 참 안 됐다 이런 감정도 있고 때로는 어디 데리고 가서 정말 죽이고 싶다. 그게 양가 감정인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냐면 이 뒤쪽에 있는 죽이고 싶다는 감정. 이 무의식이 있는 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본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보호할 수 없는 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하고 이제 막 이런 관계도 안 할 거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안이 실제로는 본인이 이제 잘생기고 뭐 근육질이 하니까 다른 좋아하는 여자들 많고 하니까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있는 이 모습, 자기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뭐 참 남자같이 생겼고 크고 막 이런 모습이지만 내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조각난 기억들, 뭔가 이렇게 파편화되고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증상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막 액팅아웃하고 막 그때 기억들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치료자의 관점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치료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감정은 그때의 그 견뎌야 되는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에 대한 그런 리액션, 반응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견딜 수 있도록 돕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 너는 뭐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아니고 그때 느끼는 걸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었으니까 무서웠지. 힘들었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 것 같았지. 이런 느낌들. 이거를 공감해주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이런 감정이 되면 결국은 빠지는 게 보면 셀프, 자기를 스스로 자기 탓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앞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거 모든 걸 이건 내 탓이야. 뭐 이것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게 무의식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자꾸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응? 너희 결함 때문이 아니고 너는 네가 이런 걸 너 이런 걸 할 자격이 너한테는 없어. 너는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계속 어떻게든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중심은 셀프 블레임을 하지 않도록 너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너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거를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뭐 한두 번, 뭐 10번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다. 뭐 저는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일들이 정말 해결이 돼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법적인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과실, 이것이 이제 과실이냐 아니냐, 이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는 그 전에도 이 카톨릭이 운영한 어떤 고아원, 버몬트 주에 있는 벌링턴이라고 하는 도시, 뭐 저도 이 부근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이렇게 성적 학대를 했는, 이게 40년이 지나도 그 정말 조각나는 기억들이긴 한데 몰랐도록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도, 그걸 했던 사람들 이름도, 그 여러 명의 12명의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그 어느 방에서 했는지, 그때 그 가구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 법정 밖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이 버몬트 교구하고 그 아이들과 이제 12명의 그런 이제 성인이 된 거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이 40년 동안 이 12명은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콜크 박사의 증언이 굉장히 그것이 유죄가 되는데 결정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버몬트 주에서도, 버몬트 이제 그 교구죠, 이제 가톨릭 교구에서도 이걸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놔두면 거기 있는 신부와 수녀들이 뭐 법정으로 가게 되고, 셸리 그 신부가 겪는 것처럼 그랬으니까 아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마 묻혀져서 넘어갔겠죠, 이제. 뭐 합의를 보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셸리 신부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되고 유죄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게 좀 다르다는 건데, 어쨌든 이 콜크 박사의 증언이 이 조각난 것들이겠지만 이것이 정말 증언으로서, 기억으로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콜크 박사는 믿는 거죠, 이게. 그 본인의 뭐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런 논문들, 본인의 진료 경험들을 봤을 때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다, 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이제 도베르티 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뭐 다우봇 뭐 히어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 소위 말하면 이제 판사가 어떤 전문가로부터 어떤 이것이 정말 과학적이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이제 이 이야기를 쓰는 거는 이 본인이 이 보고서가 트로마 기억에 대해서 많은 임상 경험들, 그리고 연구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도베르트 히어링이라고 하는, 판사가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증언을 듣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콜크 박사가 아마 여기 이제 정원에 가서 이런 이제 정원을, 이 법정에 가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가서 아마 이렇게 이제 정언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셸리 그 신부가 이제 실형을 받게 되는,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 과거에 이제 19세기부터 어떻게 이런 조각난 기억들이, 일관성 없는 이 기억들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도버트 기준이라고는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미국 대법원의 판례,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뭐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판관은 문직이다. 이런 과학 전문가의 증언이 과학 지식에서 진짜로 비롯되었을 확인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뭐부터 해서 유관성, 신빙성, 뭐 과학 방법론, 과학 지식, 뭐 또 구체적인 요소, 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 뭐 이 이야기를 이제 콜크 박사가 이렇게 이 책에 넣은 이유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콜크 박사가 그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34강 11장 비밀의 발견 트라우마 기억의 문제점 두 번째 시간. 오늘 못다한 정상적인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 그리고 트라우마의 비밀을 발견하다, 또 기억 상실, 해리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